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 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회에 모두 발언해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정안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 기준 출생 등록이 총 23만 5,03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 12만 419명, 여자 11만 4,600여 명입니다. 특히 12월 출생 등록은 1만 6천 명대로 9월 기록했던 역대 월 출생 등록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부도 위기를 넘나드는 미국의 국고 채무가 지난달 29일 기준 사상 처음으로 34조 달러, 한화로 사경 4,526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국가 채무가 하루에 1,000억 달러나 증가했다는 점으로 미 의회 예산국은 향후 30년간 현재 규모의 거의 2배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아파트 33만여 가구가 입주하는 가운데 수도권은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3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3만 1,729가구로 작년보다 3만 4천여 가구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9%가량 줄어들었고 특히 감소 물량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요, 일본 지진 같으니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된 점이 좀 걸리는데요. 하지만 굳은 일 뒤에는 좋은 일이 찾아오는 만큼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봅니다. 무엇보다요, 이 올 한 해 우리 대한민국 경제, 이 한국 경제는 그 어떤 해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침체된 경기 회복의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꽤 오래 지속됐던 경기 침체 연장선상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올지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제 인사이트에선 2024년 갑진년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올해 최대 경제 화두는 또 무엇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한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경제 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사님도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네.
저희가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작년 2023년 좀 정리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초 걱정했던 것처럼 역성장, 경기 침체,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었지만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뭐 체감상 좋았던 한 해도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2023년 전반적으로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예, 뭐 울퉁불퉁한 비포장기를 달리는 기분이었죠. 네. 분기마다 얼마나 이벤트가 많았는지 예. 가장 뭐 대표적인 우리 경제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가져왔던 요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장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죠. 네. 이게 멀리 오래된 것 같은데 정말 그렇지 않고 예.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더 나가서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온 시장의 참가자들이 전부 다 초미의 관심사를 가졌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까지도 걸림돌이 되면서 경제 전체가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예. 울퉁불퉁한 길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플러스 성장은 한 것 같아서 1%대는 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달성했나 네. 그게 놀라운 네.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체감상으로는 정말 역성장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1%대로 마감을 했다. 또 많은 대외 변수들이 있었다. 이렇게 총평해 주셨고요. 우리 황세훈 위원님 2023년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섣달 금음과 같은 한 해였다. 섣달. 1년 내내 예. 섣달 금음과 같은 한 해였지 예. 않나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끝으로 갈수록 약간의 이제 반등 기미가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네. 1년 전체로 평가를 해보면 대단히 어려운 그래서 계속해서 어둠과 한기가 느껴지는 그런 섣달 금음과 같은 한 해가 계속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조금 긍정적이면은 보통 이제 섣달 금음이라고 하면 네. 이제 전환되는 저도 시점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전환되는 했거든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계속 이어져 왔지만 이제 조금씩 뭔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2024년입니다. 올해 우리도 그렇고요. 국내외 경제 연구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 경제 성장률 이제 2%대 초반 혹은 중반까지 보고 있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 보면 올해 우리 한국 경제 나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들은 실제 내수, 이 체감 경제에 좀 민감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황세훈 위원님, 올해 경제 성장률 차원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를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전망과 함께. 일단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치를 보면 네. 많은 기관에서 2% 내외 정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고 있거든요. 일단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2% 내외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이제 체감하는 경기와 실질적으로 수치로 나타나는 경제 성장률이 다소 괴리감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네. 특히나 작년과 비교를 하게 되면 작년은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수출이 상당히 부진했었단 말이에요. 상반기는 정말 네, 암울했습니다. 거의 네. 뭐 전멸까지는 예. 아니었지만 굉장히 조금 암울한 그런 상황이 예. 계속 이어져 왔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상반기까지는 무역 적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올해는 이제 흑자 기조로 전환이 될 가능성 그리고 그 흑자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2% 정도의 경제 성장률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2%에서 조금 더 선방을 하게 된다면 2.2%, 2.3%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뚜렷한 사실인 것 같고 여기서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는 유의적인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네. 자동차와 같은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런 가시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홍춘욱 박사님, 이제 수출의 엔진은 좀 돌아갈 것이다. 올 한 해 이제 이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반기에 수출이 좀 돌아가면 이게 좀 운기가 하반기에 내수로 좀 퍼질까라는 궁금증도 있겠고요.
크게 보면 올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성장 한번 총평을 좀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외화 내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성장률은 우리 황 의원하고 비슷하게 예. 2% 넘을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1, 2, 3분기 성장률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네. 사실 4분기 성장률도 꽤 기대해 볼 만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도 잘하면 1% 후반까지 네. 올라오면서 끝날 것 같고 네. 이 기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방금 이야기하신 예. 순수출 쪽에서 네. 그러니까 무역 흑자가 나면서 경제를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수는 사실상 제로 성장이었거나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하반기 무역 흑자가 많이 났는데도 성장률이 그밖에 안 나왔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내부 내수 쪽이 너무 힘들다. 올해는 그럼 이것도 이 계속되겠죠. 아. 좀 이따 또 이야기할 생각입니다만 네. 아무튼 일단 올해 2024년의 가장 큰 악재는 예. 예산안이죠. 재정. 그래서 예, 전년 동기 재정. 대비 예. 2.8% 정도의 예산이 나왔는데 예. 우리 황 의원님 이야기한 거에 제가 동의했잖아요. 그러면 2.2%. 거기다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아까 2.6 나왔잖아요. 네. 저는 저보다 낮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그럼 이 둘을 합치면 4.8. 네. 자, 명목 경제 성장률 4.8인데 네. 재정 지출 증가율이 2.8. 뭘까요? 예. 예, 2년 연속 재정 긴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비 소비, 그러니까 정부의 부분들이 같이 예, 계속 못한다. 마이너스 기여를 할 것 네. 같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예. 크게 봐서 세 가지 기여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기업들이나 또는 가계에 의한 어떤 투자와 소비, 네. 또 정부, 그리고 네. 마지막 하나는 대외 거래. 대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외 거래 좋아 보여요. 네. 왜냐면 유가가 많이 오르기 어렵잖아요. 네. 좀 유가가 최근에 그런 여러 홍해에서의 어떤 후티 반군 문제 또는 이란 하마스 전쟁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 예. 배럴당 70달러에서 저렇게 있는 거 보면 네. 확실히 수급 불균형이 이렇게 공급이 과잉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는 네. 이게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작년 이맘때에 대비해서 봐야 되니까. 그런데 정부 소비는 지난해 2분기에 뭐 어마어마한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네. 4분기는 약간 회복됐다가 다시 1, 2분기부터 상반기에 올해요? 네. 재정 지출을 상반기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이제 그게 과연 이제 없는 마중물이 될까 이런 의문점. 예, 그래서 예. 이제 이걸 관건은 결국 부동산 PF 문제지만 네. 이건 이제 우리 후반에 하기로 했으니까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부동산 PF와 올해의 예산안이 좀 긴축적이다. 예. 이 둘을 생각하면 내수 성장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 쪽에 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홍춘욱 박사님 나오셨으니까요. 지금 올해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보다는 오히려 대외에서는 한국의 장기 성장률에 대한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에 대한 걱정이고요. 2040년 이후가 가면 우리나라는 뭘 하더라도 마이너스 성장, 상설적인 마이너스 성장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잠재 성장률에 대한 부분 또 장기 저성장에 대한 얘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인구 감소한다. 그냥 인구 감소. 예. 우리나라보다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인데요. 예. 그림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캐나다가 왜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잠재 성장률이 내내 밑에 있다가 네. 올라오게 됐는가? 예. 1년에 3에서 4% 정도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예. 왜냐하면 저기 나오죠. 지금 예. 캐나다가 밑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드디어 역전하게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역전한 건 올해의 일인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예.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미국, 캐나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때 들어오지 못했던 이민자들이 이제 물밀듯이 멕시코에서부터. 그리고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쪽. 아시아. 이 이민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정부 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2024년 예산안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R&D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네. 물론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는 필요 없고요. 예. 5번을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에 31조가 2024년 정부 예산안 25.9조에서 그래도 국회에서 마지막에 좀 늘렸습니다. 마지막에 예. 늘렸는데 이제 예. 다른 데서 줄였죠. 예. 아무튼 네. 제가 그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인구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예전처럼 장시간 근로를 할 수 있느냐? 네. 제가 회사 대표지만 불가능해요. 네. 이제는 정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저기 정말 매력적인 목표가 있어도
야근 이게 정말 쉽지 않고요. 네. 특히 주말에 출근해라. 정말 이거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은 이미 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방법은 뭐 자본 장비 이런 거 투자야 열심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희망이 결국 이제 교육 쪽에서 우리가 투자를 좀 잘하고 더 나가서 이 교육으로 짜낸 뛰어난 인재들을 대학에 보내가지고 그 친구들을 연구 개발을 시키고 랩을 키우고 거기서 스타트업 나오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유일한 희망인데 이제 저걸 저렇게 깎아놨으니 이제 이쪽 부문에서의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의 희망은 연구개발 쪽이고 과학기술 분야인데 이번에 또 의대에 정원뒀는데요. 예. 자 그러면 이 인구는 아까 보신 것처럼 23만 명까지 신생아가 줄었는데 네. 그 전체 신생아들 중에서 앞으로 과학기술 쪽으로 많이 빠져야 될 인재들이 과연 그쪽으로 가는지도 걱정인데 네. 현재 뽑아놓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다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의사라는 직업이 또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만 이제 지금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높은 부가가치 그런 부분인 거죠. 아마 거기에 대한 또 과학 인재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했던 것이다 보고 있고요. 황세현 의원님, 우리 장기 저성장에 대한 이 지적, 그쵸 역시 저출생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가면? 일단 장기 저성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우리 홍 대표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네. 우리가 생산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노동 투입량, 네. 두 번째가 자본 축적량, 생산 설비를 말하는 거죠. 네. 자본 축적량, 그리고 마지막이 생산 기술과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이거든요. 예. 일단 그 노동 투입량을 보면 계속해서 고령화, 저출산이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 투입량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네. 높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자본 축적량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 축적을 통해서 노동 투입량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원래 이 자본 축적량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한계 생산성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전에 예를 들자면 1억 원어치의 자본 축적량이 생산에 기여하는 부분하고 현재의 수준, 우리가 이미 상당 부분 자본 축적량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1억 원 정도의 자본 그 설비를 더 우리가 쌓았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생산량의 증가분은 어렵다는 거군요. 이미 높은 수준이어서. 이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남은 것은 과학 기술과 관련된 생산 기술의 개발, 개선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점점 더 발전하는 내지는 개선되는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결국은 이 그 저성장의 늪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는 지금 성숙 단계에 도달한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저성장 기조는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재 성장률이 2%대 초반, 2% 내지는 2.1% 근처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 3%, 4% 그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 내외에서 장기적인 그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제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좀 더 큰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지금부터 많은 부분을 좀 바꿔 나가고 보완해야 또 저런 부분도 우리가 역전시킬 수 있지 않나, 또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좀 더 세부적인 카테고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국제유가가 정말 2022년 무섭도록 올랐잖아요. 그거 대비하면 많이 떨어졌고 물가도 이런 차원이라면 올해 정도만큼은 뭐 미국도 물가 상승률 떨어질 거다 하는데 우리도 좀 어느 정도 물가 부분은 나름 청신호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면에서 그 국제 유가의 하락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데요. 추가요?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들은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암석에서 들어가 있는 아주 작은 기포 속에 있는 기름과 가스를 뽑아내는 기술이 바로 이제 셰일 오일에서의 프래킹이라는 기법인데요. 이 기법을 통해서 석유 생산량을 증가시켜 나가다가 드디어 지난 12월 말 역사상 최고 생산량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코로나 위기 이전에 기록했었던 생산량을 넘어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 결국 국제유가가 올라가니까 생산성이 높은 유전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뽑아내고 네. 기술 개발, 우리 방금 황 위원님께서 네. 잘 말씀하셨던 그 기술 개발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때문인데 성장률이 높고요. 일단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의 효율이라든가 에너지 생산 효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아직 덜한 편이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전 세계 원자재 특히 석유 수입량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이 나라가 네. 최근 긴 침체에 빠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하고 올해도 그럴 것 같고요. 올해까지 그러면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작년보다는 살아나겠지만 이 정도로 줄어든 석유 소비량이 회복된다 한들 네. 아까 이야기했던 셰일 오일 생산량의 증산을 생각해 본다면 네. 오펙이 얼마를 더 감산해야 석유 가격을 부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거죠. 네. 결국 지난 여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수해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물가가 튀어오르긴 했습니다.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만 이제 다시 지금 특히 겨울에 눈 비가 많이 오니까 네. 모내기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 농촌 출신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비 많이 오면 다음 해 네. 저수지에 물이 충분해가지고 가뭄 피해가 별로 없거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농산물 물가 쪽에서만 좀 안정을 변수가 찾는다라면 지난해 특히 1, 2월 우리 난방비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난방비 폭탄이었었고, 그렇죠. 이제 작년 이맘때입니다. 예, 근데 네. 이제 그때 비해서 환율은 한 100원 빠졌고요. 100원까지는 네. 안 빠졌지만 그래도 한 50원 빠졌고 네.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들도 이렇게 좀 후행해서 빠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기 1월 달 물가 네, 나오고 5%였죠. 있죠. 예. 이게 저걸 생각해 본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전체 지수는 3.8%라고 이제 나온다 하더라고요. 올해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이 그런 거죠. 예. 이제 올해는 그럼 한 예, 이보다는 저는 훨씬 낮은 낮은 2% 초반을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굳이 이제 찍어라 그러면 2.3 보고 있습니다만 뭐 충분히 네. 가능한 숫자가 아니겠나. 저기 네. 전기가스 수도요금 보이시죠? 예. 20%. 맞습니다. 예, 저게 이제 동결되거나 인하의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네. 2024년 물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특히 황세현 의원님 앞서 우리 1월 소비자 물가 봤더니 작년 네, 작년. 5%였잖아요. 그럼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1월은 상당히 많이 물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작년 1월 대비 이제 상승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좀 물가 부분을 부담을 던다면 좀 공격적인 뭐 부양책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요. 저희가 뭐 통화 정책은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좀 일단 예산안 때문에 일단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조금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이제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이 확실하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떨어질 건 거의 확실해 보이거든요. 예. 앞서 이제 홍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는 아마 이제 상반기까지는 3%를 찍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확실히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자로요. 네, 이자로 이제 네.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물가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정부의 입장에서도 지금 2%대를 이제 달성하고 조금이라도 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이미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서 네.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뭐 추경이라든지 뭐 네, 그런 이제 있습니다. 방법들이 예. 이제 존재하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추경을 동원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로 경기 부양을 진행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정부가 상반기에 좀 집중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경기 부양 좀 투입을 하면서 마중물 효과로 하반기까지 좀 이런 좋은 흐름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올 1월에 가져보도록 하고요. 홍춘욱 박사님, 통화 정책 얘기도 해보죠. 저희가 이제 금리나 뭐 미국 이야기는 이제 워낙 다른 코너에서 많이 했고요. 우리 한국은행도 보조를 맞추겠죠.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질 가능성은 높은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미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미 3% 초반대까지 지금 금리가 내려와 있어서 네. 고점에 비해서는 1.2% 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예. 뭐 이런 그 시장 금리의 흐름이 그대로 현실화된다면 저는 4월이나 5월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나. 우리도요. 예, 한국도 제 생각에는 2번 정도에서 예.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거의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하고요. 그렇게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방금 우리 황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 압력이 점점 더 낮아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요금에 인상했던 것들이 이제 네. 뒤늦게 다시 하향 조정의 가능성들,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 특히 전력 네. 요금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하반기에 완화되는 걸 한 4, 5월에는 느끼지 않겠는가.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동산 PF 문제죠. 네. 이 부동산 시장에 금리 인하한다고 도움이 되냐라는 질문도 맞는데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이금융권의 금리는 정부 정책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거기가 떨어질 것이냐라고 네. 물으면 그 가능성은 좀 낮죠. 네. 왜냐하면 신용 위험들이 이제 그 금리에 붙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간접적으로 주택 가격의 어떤 반등을 좀 가져온다든가 더 나가서 이번에 미분양이 늘었잖아요. 그 미분양 늘어난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판촉 촉진을 하는데 공실이라던가 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10년 전에 많이 봤던 거 뭐 2년 전세 살아보고 결정하세요도 있겠고 네. 또 무이자로 대출해 드립니다도 있겠고 이제 수많은 다양한 인센티브들을 걸면서 미분양 주택들을 현금화시키려고 할 텐데 그 돈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저금리 현상이 출현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들며 거기를 지원해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뭐 금리 인하한다고 당장 살지는 않지만 네. 적어도 그런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 저는 2024년 상반기 금리 인하가 빠르면 4월에 아마 단행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들어보면은 괜찮으시죠? 상반기에 좀 물가 떨어지면서 재정, 통화 정책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고요. 뭐 좋은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수의 전문가나 경제기관들이 올해 이제 반도체 바닥 뭐 이미 작년에 찍었고요. 상당히 수출 부분은 상반기에 좀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황 의원, 우리 수출 전망도 한번 해볼까요? 올해? 근데 일단 올해 전망에 올해, 있어서 네.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바로 수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수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수출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에는 그래도 수출이 꽤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죠. 네. 그리고 무역 수지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지만 연간 전체로 보면 작년에 약 100억 불 가까운 그런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보였고 물론 그 전에는 훨씬 더 안 좋았죠.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작년에 좀 나타났었고요. 네. 올해는 이것보다도 확실하게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무역 수지는 흑자, 작년에 약 100억 불 무역 수지 적자에서 적자였죠. 올해는 그 이상 이제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출이 이제 작년 대비로 봤을 때는 약 7%에서 8% 수준 정도로 성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년 같은 경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반도체가 약 이제 980억 불,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00억 불 정도 되는 네. 거죠. 1,000억 불 정도가 이제 반도체가 정말 하반기 힘냈어요. 네, 하반기에 예. 선방을 해서 이제 네. 반도체가 어느 정도의 그래도 체면 유지는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올해는 이거보다는 확실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로 봤을 때는 10% 이상 반도체에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7% 정도, 그리고 조금 긍정적으로 잡으면 9%까지 수출 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보면 결국은 연간 전체로 보면 무역 수지는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고 흑자폭도 작년에 적자폭을 충분히 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흑자폭을 기록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100억 달러 이상, 그렇죠? 한 200억 달러 정도 수준까지도 우리가 네, 충분히 그 정도는 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올해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홍춘욱 박사님,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D램은 다들 이제 바닥 찍었다라고 보는데 반도체 경기만 떼어놓고 본다면 올해 어떻습니까? 아직 호황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2017년이나 2021년 호황이 나오면 이제 무역 흑자가 1,000억 불 가까이 되는 거고요. 예. 우리 황 의원님도 예. 200~300억 불 보잖아요. 우리가 네. 그거는 그만큼은 아닌 거죠. 그래도 아유 2022년에 그 2023년, 불황, 예. 그 2022년이 정말 심각했고요. 예. 23년은 어떻게 보면 숨만 붙어 있는 해였고 예. 이제 숨을 좀 몰아쉬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운동하는 중입니다. 예. 왜 이런 지금 거래 그 금액 보시면 알겠지만 1월달 수출액이랑 12월 수출액이 거의 2배 차이 나요. 네. 정말 막판에 힘냈어요. 예. 이 정도까지 힘들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올해는? 1996년 그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불황이었어요. 예. 작년 초반이.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거의 적자 나는 건 그때 이후 거의 처음이거든요. 네. 이만큼 힘들었던 시기들이 끝나게 되면서 이제 두 가지 호재가 좀 다가오고 있는데 첫 번째 호재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바로 2020년, 21년 당시 코로나 붐 그 팬데믹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그거 교체 주기가 우리 그 스마트폰 쓰다 보면 한 2년만 지나면 귀신같이 배터리가 잘 닳지 않습니까? 네. 아닌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요, 맞아요. 네. 이제 그래서 2021년, 22년에 샀던 거에 대한 예. 교체 주기가 돌아오고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의 그 어려움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게 되게 어렵다가 올해는 네. 그래도 중국이 이대로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음. 이런 기대들 속에서 여전히 뭐 회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예. 올해 중국이 그래도 재정 정책 중심의 경기 부양을 나. 지금 추진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반도체 경기를 개선시키는 그런 계기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경제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내년 전망을 좀 해봤는데 그러나 여러분 변수와 또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요, 대내적으로도 그런데 글로벌 지정학적 우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바로 떠오르시죠. 또 중국의 경기 침체, 미국과 중국 갈등, 또 글로벌로 펼쳐지는 선거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고 있고요. 우리 대내적으로도 부동산, PF 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올 한 해 이 흐름 속에서 국내 또 해외 우리 전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그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PF, 가계 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홍춘일 박사님, 올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가 앞서 이제 멘트에도 이야기했지만 웬 변수 불확실성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유명 글로벌 경제 기관들도 그 각주를 되게 많이 달아놨습니다. 변수들 한번 대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들어가 볼까요? 가장 큰 건 역시 미국 대선이고요. 오히려요. 미국 네, 대선 네. 앞에 다른 재료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쟁 우리가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선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네. 대선이 결국 날짜가 11월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이번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인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네. 그 사람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가장 앞부분에 있는 게 뭐냐면 인플레 감축법 폐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미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310억 불 투자를 했거든요. 미국에. 네. 근데 올해는 1월에서 9월 사이에만 한 250억 불 투자했어요. 네. 그러면 보통 연말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걸 하면 한 400억 불 했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이런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다 이거 어떻게 보면 보조금 받고 이 해법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동력 찾으려는 거죠. 예. 예, 그랬는데 거기 만약 문이 닫힌다면 이 수혜들이 사라진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걱정거리. 미국 대선 가장 크다. 예, 가장 네. 큰 건 미국 대선이 있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중국인데 이건 좀 이따가 우리 황 의원이 중국 하시겠지만 경제. 예, 특히 4월 전인대를 둘러싼 네. 이번에는 정말 좀 다르지 않겠냐라는 기대들이 있는데 네. 이게 또 무산될 때 우리 경제 정말 어려울 것 맞습니다. 같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번째는?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정말 이야기하기 싫은데 부동산 PF가 우리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요인 두 개의 한국 내에서는 부동산 PF가 이제 태형 문제부터 예. 근데 사실 저기가 끝이면 너무나 좋을 텐데 네. 안타깝게도 상반기에 만기가 대단히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국내외적으로 예. 우리 경제 전체를 지금 흔들리게 하는 외부 요인, 그러니까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황세훈 의원님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출에서도 중국이 좀 올해 얼마나 해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서도 중국이 중요하고 세계에서도 또 중국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 뭐 중국 부동산, 중국의 재정 어떻게 바라보세요? 좀 일단 작년에 비해서 중국 경제는 오히려 조금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중국 경제에 있어서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4.5%, 4.6% 올해 이제 이렇게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사실 우리랑 비교하면 4.6% 굉장히 괜찮은 것이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실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7%대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게 6%대, 5%대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급기야 4% 중반까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되면 중국 경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4.6%라는 그 절대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수치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 무역 의존도, 경제 의존도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얼마를 달성할 거냐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중국은 지금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사실상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이것도 중국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중국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쉽게 말하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의 자금 유입은 사실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상태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으로 유입되던 자금들이 지금 거의 끊어져 막혀가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이것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따라서 4.4%대 중반이라는 그런 낮은 경제 성장률 그리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방향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시들어가는 그런 방향성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올해 한 해 중국 경제는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출도 올해에 있어서 계속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변수 부분으로 좀 가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앞서 선거도 그랬고요. 지금 중국도 기대해 볼 만하지는 않다. 그렇죠? 네. 우리 힘으로 풀어가라라는 또 그런 조언 주셨고요. 홍신욱 박사님, 우리 대내적으로는 PF 문제입니다. 부동산 PF. 조금 있다가 아마 태형건설 자구안도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좀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성만 좀 제언을 좀 해주신다면. 예, 뭐 과단성 있는 지원 패키지밖에 없죠. 네. 일단 본인 스스로 자구 노력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정부 차원에서 채권안정기금을 네. 또 레고랜드 때 했던 했던 것처럼 것처럼. 예, 추가 증액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예. 앞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꼭 이거는 독립적인 기관이니까 네.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국은행 입장에서 인플레이션만 좀 완화된다면 금리 인하로 또 정책을 대응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여기 네. 이제 더 나가서 각종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특히 그 미분양이 부동산 PF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미분양 줄일 수 있는 각종 여러 가지 혜택들은 결국은 또 이게 그 정치권에서 좀 그렇죠. 왜냐하면 네. 세제 혜택돼 있는 부분들은 예. 대부분 이게 결국 국회 통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이런 역풍들이 시장에 우리 금융시장을 누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네.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좀 함께 어떤 종합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정부는 이게 2010년, 11년 때와는 좀 다르게 리스크의 최종 목표를 알고 있어서 오히려 좀 관리가 가능하다는 뉘앙스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널리 알려진 악재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그때 비해서 경제 규모에 비해서 훨 적어요. 네. 2010년 제가 이제 모은행 다녔는데 예. 그때 있던 부동산 PF 규모에 비하면 사실 좀 조금 는 거에 불과하고 그때는 특히 은행이 PF를 다 가지고 있어서 네. 그게 이제 정말 문제였고 심각한 위기로 전이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금융권입니다. 맞습니다. 은행들은 오히려 좀 깔끔한 측면이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금융권 특히 그 이금융권 중에서도 이제 일부 증권사를 비롯한 이런 곳에서 연체율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기관들이 또 과거 몇 년간 수익이 엄청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고금리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네. 저축은행 5%의 증권사가 지금 13% 이상의 연체율, 즉 네. 이제 이자나 원금을 못 갚았다라는 게 저 정도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저게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여기서 투자하면 우리도 투자할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 전체로만 본다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질 것이고 네. 이거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공포 속에 건설 부문 자체가 어쩌면 그러니까 분양이 안 돼서뿐만 아니라 네. 사업 추진 자체가 서로가 현금 주지 빠른 않으면 나는 대출회수. 그런 나는 거죠. 난 네. 현금 주지 않으면 네. 할 수 없어. 안 되니까. 이번에 뭐 당장 은평구 대조 1구역도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면서 이제 전체 경제에서 이 건설 부문이 또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다 보니까 네. 이런 쪽에서의 악순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속한 대책을 통해서 그 뒤에 더 큰 경제적인 비용이 드는 걸 지금 좀 선제적 대응해서 막을 수도 있는 면이 있지 않냐. 아직은 기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국면에서요. 우리 황세훈 의원님,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정책 방향 목표 활력 있는 민생 경제입니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해 보니까 수출 엔진도 괜찮은데 좀 내수가 좀 걸리는 것 같다. 이 활력 있는 민생 경제 이걸 추진하는 방향 어떤 식을 좀 제언해 주고 싶으세요? 일단 네 가지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 네. 같고요. 이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여전히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대단히 높다. 전반적인 경제 안정,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역동 경제의 구현,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감한 그런 적극적인 정책들을 마련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가계 부채 네.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형태로 정책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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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이었죠. 정부가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환자의 치료 전 단계에서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간견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간병 지역으로 불리는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자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는데요.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의 전반적 내용과 함께 보완해야 될 점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